예,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민주주의로 잡아봤습니다. 미군정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투표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뽑히면서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우리나라의 차곡차곡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독재가 아주 오랜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냐면은 제5공화국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5공화국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큰 헌법의 변화에 의해서 공화국을 나누는데요. 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2공화국은 언젠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물러난 다음에 11개월 정도 되는 과도정부 체제였었고요. 3공화국은 이 과도정부 체제가 끝나고 5.1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정식으로 대통령 투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시기가 3공화국이었고요. 3공화국은 두 번 박정희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뉩니다. 그래서 3공화국 유신헌법 이전에 박정희를 3공화국, 이후를 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자동적으로 물러난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 5공화국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시기를 5공화국이라고, 그 이유는 이제 6공화국으로 우리가 큰 변화가 없게 되는, 헌법적인 아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6공화국으로 통칭하고 있죠. 2공화국에 대해서는 뭐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허정의 권한대행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있었고, 뭐 간단히 뭐 여기는 별로 큰 내용이 없습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안 양원제 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제 실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죠. 그렇죠. 3공화국이 61년도 5.16 혁명 이때는 아니죠. 아직 3공화국이 아닙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박정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혁명 뭐 이번은 뭐 전 시간에 얘기했었기 때문에 일단 잘 보여야 됩니다. 반공, 부패일서, 생기곤란, 타계, 뭐 좋은 점들은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치 깡패들 내세워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나는 뭐 정치 깡패였습니다 뭐 이러면서 길거리 시위시키고 사람들한테 지탄받게 만들고 이런 정책을 취했지만 뒤에서는 역시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재를 시행하고 있었다. 독재 정치를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점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3공화국이 열린 시기는 이제 1963년도인데요. 과도 정부가 끝나고 정식 간접 선거입니다만 어쨌든 정식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 이전에 먼저 당을 만듭니다.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민주공화당의 대표로 선거에 입후보를 합니다. 근데 창당시 14만년에 선거일까지 150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0만의 당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선거겠죠. 뭔가 모았겠죠. 돈 관권 선거였겠죠. 그렇죠.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을 만들고 당을 운영하고 당원들을 모으는데 정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시 이제 빠칭코, 일본으로부터 불법으로 유통되던 뭐 슬롯머신, 그 다음에 새나라 자동차 만들면서 두 배로 독점 지위 주고 얻는 이익 수익금 반띵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 외에도 이제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 건설 자금 하면서 건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역시 반띵 뭐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해주고, 그리고 민주공화당의 정치 자금으로 바쳐라라고 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자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이득은 어디서 나야 될까요? 판매 수익이겠죠. 판매 수익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당시에 공화당을 지지하던 세력들은
남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밀, 수입한 밀을 영호남에 집중, 이때는 이제 호남까지는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만 영호남에 집중 배포함으로써 남쪽 지방은 공화당을 지지했었고 그 위쪽은 윤보선을 지지했었다라고 남북 차이, 아직은 남북 차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지지율이잖아요. 정당성이 없이 뭐 선거를 통해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정당성이 없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대통령직에 올랐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경제로 안정을 시켜서 불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아야 되죠. 꼬아야 되는데 꼬을 수 있는 대상이 미국. 근데 미국은 뭔가 줄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베트남 전쟁도 벌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서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군사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건 군사 원조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가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 중에 하나였었는데 군사 개입을 줄인다, 원조를 줄인다, 차관도 별로 줄 게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벌릴 수 있는 또 다른 유일한 창구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겠죠. 그렇죠. 일본은 근데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어. 정상화해서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배상금을 받아오는 게 제일 좋았는데 급하단 말이죠. 급한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청구권을 통해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겠죠. 지금 나오는 방식대로 차관을 들여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이 잘못한 건 우리가 무시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많이 일어났고.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과 협력을 해서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기만 해주면 미국으로서는 땡큐였어요. 왜냐하면 둘이 알아서 협력해가지고 북한과 소련이 내려오는 걸 막아만 주면 여기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을 하든 배상금을 하든 미국은 상관없었던 거예요. 한국을 어떻게든 키워서 일본이랑 같이 너네가 막아주면 좋겠다라는 미국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 회담 63 회담의 결과는 처참했었죠. 45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인혁당 1차 인혁당 사건이 시위가 일자 얘네들 공산주의와 엮어서 보내버린 것이죠. 인혁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원조 경제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자립을 할 수가 없었죠. 일단 최초에는 돈이 없으니까 전쟁으로 다 식민 지배도 그렇고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피폐해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가장 기댈 수 있는 것은 미국이었겠죠. 그렇죠.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자면 잉여 농산물인가 잉여잖아요. 남는 거잖아요.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대신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나눠주고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 비용을 마음대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쓰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조 기관이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는 농산물이라든지 남는 거를 파는 건 아니었지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국가의 경제 구조라든지 정치 구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시 PL 480 조항인데요. Public Law라는 공공법 480조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PL 480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공여된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농산물들은 기업과 업자들에게 훨씬 싸게 불화되었습니다. 그 불화된 자금을 한국은행에 다시 예치시키고 그 예치시킨 것을 미국이 조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나눠주는데 돈이 생기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금이 아니라 카운터파트, 주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기는 자금이다 보니까 대신 한번 쿠션 들어가서 채워주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터파트 펀드라고 하는 당시 이 대충 자금이 정부 예산의 70%.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경제 식민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조 물자를 받았던 기업들은 뭘까요? 나중에 재벌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공짜로 받고 혜택도 많이 받고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남는 농산물이 대부분 밀과 설탕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면까지 포함돼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세계의 하얀색 산업이라고 해서 삼백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농업 위주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의해서 원조를 받게 되면 미국에 의해서 경제 구조도 그대로 통제받을 수 있었고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가는데 미국이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제공만 하면 되니까 어떤 기술이라든지 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충 자금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돈이 모자랐고 육사회담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경제적으로 만족시켜 주려고 했었고 돈은 부족했고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발전은 이룰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굴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의 자금 출처는 이제 역시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자면 베트남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63년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군사력도 모자랐지만 일단 인종전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미국이 아시아 강대국가 약소국 그다음에 선진국가 아시아의 최빈국이 싸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시아 대 미국이 싸우는 게 아닌데 한국도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베트남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군사 비용을 줄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주한미국을 감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보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안감을 조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는 정권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미국마저 빠져나가 버리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 대신 가면 되겠다. 미국의 수요도 맞춰주고 우리가 참전하게 되면 미국도 모양새가 좋아지고 우리가 참전하는 공백만큼 미국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있어줘라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렇죠. 당시 미국의 단일 원조로서는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한국이었는데 대부분 군사 비용이었는데 베트남 전쟁 때문에 군대 감축, 군비 축소 한국이 제일 타겟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파병을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미군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도 받을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브라운 각서라는 건데요.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요.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라는 건데 한국군 현대화까지 포함시켰던 거예요. 참전하는 대가로 브라운 각서에 보니까 한국군 현대화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야 이거 잘하면 장사 되겠는데라고 정권 유지의 장사가 되겠는데라고 박정희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군데? 고위층 자제들이 죽어가나? 그렇진 않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남의 집 자식들 죽어가는 거 감수하고 거기 피해가 있는 걸 감수하고 외화도 얻고 안보의 공백도 메우고 자신의 정권도 강조하기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병을 했던 것이지. 근데 반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야, 정전 상태야. 우리나라 군대가 거기 가버리면 안보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런데
약간의 반대도 박정희가 조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병을 한다, 얻을 걸 더 내놔라, 그래야 내가 국민들을 달랜다라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데 반대가 오히려 심하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측근인 차지철, 나중에 김재규한테 같이 살해당했던 차지철이 오히려 최고로 반대를 극심하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파병의 이유는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조 감소, 곧 지지율 감소로 이어집니다. 파병 원조에는 이제 군사 원조도 포함되니까 군사까지 빠져나가면 지지율 감소,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미군이 베트남에 가버린다, 베트남으로 가버린다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그럼 가겠다, 파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파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도 극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많이 조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브라운이 주한미국 대사였는데요, 각서를 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겠죠.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잘못하면 용병으로서 돈 받고 가는 용병, 이건 국제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암암리에 요거는 각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국군 현대화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현대화 하려면 어떻게 될까? 비용도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군사 무기 제조 시설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시설들 이전에 없던, 우리는 뭐 그전에 뭐예요? 노동 집약적 공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 만들고 이쑤시개 만들고 그다음에 섬유 산업들 대구에서 여공들 단체로 어마어마한 인력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화학공업, 중공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무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우리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땡큐 했겠죠. 그렇죠. 자, 경제 개발 계획은 맨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경제 개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개발해서 부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좀 입에 뭘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62년도에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62년도의 경제개발 계획은 그 이전에 민주당의 경제개발 계획을 박정희가 맨 처음 세운 건 아닙니다. 거의 그대로 받아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유, 식료품, 의료, 장신구, 중화학공, 뭐 기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이때는 뒤에 빨간색 보이는 것처럼 철강 화학공업 발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을 하고 1972년 그리고 3차 경제개발 계획 때에는요,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보다 훨씬 더 묵직한 공업들을 이제 점차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일단 원료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석유 파동을 겪게 됩니다. 1, 2차 석유 파동을 겪게 되면서 휘청휘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부터 이런 중화공업 정책을 펴는데 이게 돈이 한번 모자라게 되면은 휘청하게 된다고 한번 풀이 확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60년대 말에 심지어 외환 위기를 한번 겪었어요. 경제개발 계획은 세워놨는데 위기는 닥쳤어. 어떻게 될까? 반발하겠죠. 그렇죠. 야, 이게 해놓은 게 뭐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대통령으로서 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국민 총동원령 같은 거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만들게 됩니다. 예. 주민을 통제하고 교육을 창의성 개발이라든지 요즘 우린 교육의 목표가 뭐죠?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가치 교육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국가를 위한 희생. 우린 국민교육 현장도 만들게 되고 주민등록 제도도 만들게 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만들게 되고 국민을 하나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국민교육 현장에 우리는 민족 문화의 중에 뭐더라? 아무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개인이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 뭐 꿈을 실현시켜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죠. 하나로 뭉쳐야 된다. 위기는 왜 바깥에서 오니까 하나로 뭉쳐야 된다. 내 탓이 아니다.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군의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미군도 이제 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 베트남 전쟁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 또 진영이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해줬던 대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군대를 줄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위기가 발생을 하죠. 유신 체제를 발동하게 됩니다. 유신 체제의 핵심은 뭐죠? 아, 지금 이런 때가 아니다. 바깥에서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본권을 제한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의 그 수단으로서는 긴급조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박스 안에 놓은 거는 67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5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5월 2일 날 대국토 건설 계획을 만듭니다.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전날 이 대통령 뽑으면 그대로 실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사람들로 하여금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이때 지역 감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짧게 했었죠. 아무튼 지금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 감정이 발생합니다. 남북차가 아니라 동서 차이로. 이건 앞에서 설명한 건데요. 군사 원조에서 경제 원조로 이때는 이제 6.3 얘기 한일협정 나올 때입니다. 미국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도 네가 역할을 해라. 64년도에 올림픽 도쿄올림픽도 성공을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 좀 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공산 세력의 남한을 막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한국의 경제 개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어떻게든 잘만 커서 공산당만 막아라라는 식으로 바꿔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화 따위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너네가 민주화 얘기할 때야 공산당만 잘 막으면 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독재 당하던 미국이 당하는 게 아니니까 박정희의 독재 개발을 옹호도 있었고 방관도 있었겠죠. 그렇죠. 시간이 약간 뒤돌아갔는데요. 어쨌든 67년 6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국회의원들,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들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117석을 확보해야 개헌이 가능했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죠.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나 출마하죠. 아예 바꿔버리죠, 헌법을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이때 큰 코 다칠 뻔하면서 유신헌법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던 건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것이었고요.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형토예비군 폐지 이거 1.2.1 사태 때 만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형토예비군 폐지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끌어냈었죠. 그다음에 영구집권 반대, 부정부패 추방 뭐 이러면서 45%로 꽤 많은 득표를 했었습니다. 8대 국회 선거에서는 신민당과의 격차가 민주공화당하고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싶었나 보죠. 그래서 유신 제재를 선포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주권의 제약,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국회의원의 반을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유신 체제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거의 독재 국가에 가까운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긴급조치 이건 뭐 진영이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긴급조치 1호 내용 보시면 얼마나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급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대하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인민혁명당 운동은 한일 반대담 시위였었고요. 그다음에 전국 민청학년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도 74년에 나타나게 되고요. 2009년도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혁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사형 집행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무죄로 판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9호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75년 5월부터 11월까지니까 거의 한 5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어요. 영장 없이 체포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본권입니다. 미란다 원칙 따윈 없었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가 9호까지 발령이 되고 기본권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최대한 제한당하면서 민주화 시위가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격화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노동운동도 있었지만 학생운동도 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차지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리에서 있었던 11.6 궁정동 안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인용하자면 캄보디아에선 100만 명도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죽이면 어떠냐, 탱크로 밀어붙이자 부망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재규가 이 사태를 김재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박정희를 차지철을 권총으로 사살했다. 김재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간에 유신의 주인공이었었던 박정희가 12.6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암살이잖아요. 어쨌든 사살이잖아요. 암살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때 조사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었었고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온 것처럼 전두환이었었고요. 보안사령관이 소장 별 2개짜리가 이때 조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웬만한 반대파들은 다 잡아들이고 당시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도 잡아들이고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정승화가 얘가 정승화랑 김재규랑 관련이 있다라는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도장받는 게 서울의 봄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 앞에서 무력으로 몰려와서 찍어달라고 시위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찍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월 12일 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12월 12일 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군부 전두환을 위시한 여러 군부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자 학생운동이 더욱더 격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울역에서는 이때 10만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10만이 모여서 신군부의 쿠데타를 물리고 다시 서울에서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민주적으로 치르자라고 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크게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10만 학생들이 시청으로 진출하지 않고 다시 서울대 대학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일단 마감이 됐는데 지역에서는 특히 광주에서는 이 시위가 지속되었던 거죠.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전두환이 어떻게 했죠? 공수부대를 파견을 했죠.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자국민에게 총불을 거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던 게 바로 광주 항쟁입니다. 그 이후에 폭력으로 진압하고 북한에 의해서 이 광주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서 전두환은 장충체육관에서 선거인단을 두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5공화국이 열렸던 것이죠.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삼천교육대라든지 여러 인권 탄압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서울의 요 시기를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서도 요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의 봄이 올 뻔했지만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부마 사태와 함께 이때 노동운동도 엄청나게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YH 무역회사 사건인데요. 가발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위장 폐업을 하고 이 위장 폐업을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 여공들이었었거든요. 이 항의하는 여공들이 당시에 신민당, 민주공화당의 야당이었었던 신민당 당사에 가서 시위를 했는데 폭력적으로 진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항의하는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지만 김영삼 국회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영구 제명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두환의 독재 정권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했었고요. 결국은 이런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군사력으로 그리고 이것이 집중되었었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흐름 가운데 하나에 있었던 광주의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전두환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자, 전두환이 당선이 되었는데 단임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다른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간접선거에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그대로 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헌법을 그대로 가야 되겠죠. 헌법을 보호한다. 호헌 조치를 4.13 호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건 간선제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뭘 원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 군부 뽑힌다. 그러니까 직선제를 원했겠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그리고 이때 박종철 이후에 또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게 되면서 엄청난 기폭제가 돼서 넥타이 부대,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위가 발생을 하자 더 이상은 누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민정당 어, 대표였었던 노태우 씨가 그때 노태우였었죠. 정치인 노태우였는데 노태우가 6.29 6월 29일 날 직선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데모가 있었고 시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나왔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었고 다음날 6.29 다음날 6월 30일 날 뉴스에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시위대들이 환호하는 모습까지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엄청난 그 환호를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아주 길었죠.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재헌헌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초대 재헌의회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나선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87년까지니까 몇 년이 걸린 건가요?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죠. 이 과정이 외울 것도 많고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는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겪지 못했던 자생적으로 이룩하려고 했었던 민주화를 미군과 일제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87년까지 30여 년 거의 40년까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락인 역사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학년이 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교에서 혹시 보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 연구실로 들르시기 바랍니다. 임용고시도 빨리 합격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